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대박 플러스 시즌 3. 또 즐겁게 한 주간이 열렸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막 비상사태가 되고 좀 어렵고 힘든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러스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우리 증권시장도 바이러스가 좀 걸렸는지, 뭐 재채기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2주 동안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또, 지난주에는 또 2100포인트를 반납을 하고 주가가 종합지수가 밀리면서 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또 내적으로는 메르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경제 전망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2주 동안의 하락에서 이제 조금 방향을 좀 어떻게 모색을 좀 해보는 그런 현상이랄까요?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지수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의 영향권에서 움직이면서도 종목별로는 또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이뤄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한번 멋지게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성공 투자의 비법과 함께 시장을 조명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일 수 있는데 양경석 멘토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어려움들도 다 난간도 다 헤쳐나가고 내 계좌의 수익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공 투자의 비법까지 전수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을 한번 일단 먼저 뜯어볼 텐데 거래소 시장의 종목 업종별로 먼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 특이한 현상을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딱 보면 자, 이제 종합지수는 2065포인트 2065.19포인트, 그러니까 0.14% 하락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무거운 거, 대형주들은 힘들었고, 아이고, 힘들어, 이랬고요. 중소형주 가벼운 애들은 나는 잘 갈래, 이러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업종을 볼까요? 화학이 2.14%, 롯데케미칼이 강하게 상승을 끌면서 화학업종이 2.14%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쪽도 1.28% 상승했는데, 이 기계 쪽에서 대부분 상승을 주도한 쪽은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에 관계된 기계 쪽이 좀 많이 움직였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니 해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끌어낸 업종이 있는데요. 단연코 증권업종입니다. 네, 증권업종이 6.99%, 약 7%에 달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가 굉장히 힘차게 나왔는데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업종지수로. 그래서 7%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서 금융 전반은 상당히 괜찮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건설 쪽도 이제 상승 쪽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지수가 하락에 머물러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전자 쪽하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장을 하락으로 끌고 갔던 대표적인 주자가 현대차였습니다. 소위 그 엔화에 대한 그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지면서 거기다가 또 매출이 부진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그런 사인들이 나오면서 아이고야 뜨겁다 그러면서 14만 원이 하향 돌파되면서 신저가, 52주 신저가로 들어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서 이번 주에도 약간 하락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13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후반전에는 조금 낙폭을 약간 축소하긴 했지만 13만 5천 원대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자동차 부품과 더불어서 좀 안 좋다. 그러면 누르는 역할은 이제 걔네들이 했고, 자, 화학, 조선, 증권, 그중에서도 오늘은 증권업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 특별히 코스닥 지수가 1.3%가
급등을 했습니다. 716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코스닥의 강세 현상, 코스피의 약세 현상. 자, 이번 주는 역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그 코스피 시장에 좀 무거운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투자 심리는 주가는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이 일시에 들고 나오는 종목 차별화 현상들이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시장은 매우 건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외적으로 주가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1년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이나 유동성 장세나 이런 부분들이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돌파구가 종목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좀 심도 있게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을 보면 지난주에 글로벌 마켓을 주도했던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다우 지수가 18,000이 깨지면서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그리스 구제금융이 타결이 난항을 보이면서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에서 제시한 것들이 못하겠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벼랑 끝 전술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난주에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6월 말에 일괄 IMF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6월 말에 일시적으로 다 상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상환에 되어질 부분들이 연기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스가 채권단의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함에 따라 가지고 나날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있었던 G7 정상회담이 독일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그리스의 해법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일련의 사인들이 일단 최악의 어떤 안 좋은 시나리오 쪽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지혜를 모으는 어떤 그런 시위 정도지 거기서 무슨 결정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융커 유럽연합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일단 봉합해야 되지 않느냐 잘 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에 대한 압박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니네들이 너무 벼랑 끝 전술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럴 해저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라. 채권단의 요구에 좀 협조를 해라. 그래서 채권단의 요구하고 그리스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이와 반면에 중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8년 만에 상해 종합지수가 5,000포인트가 넘어서 지금 이제 5,000포인트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홍콩 시장하고 대만 시장도 강세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아시아권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글로벌 마켓의 어떤 그 선진 시장의 동조와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 정도로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합 감망세의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오전에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굉장히 강하게 0.7% 정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0.7%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거의 축소를 시키면서 0.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도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은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시작한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보합선으로 지금 낙폭을 만회하면서 영국 주가 같은 경우가 좀 플러스를 들어가고 이제 혼조권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 시장도 좀 빠진 만큼 좀 빠지긴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미국 시장의 그 모습들이 지난주에 낙폭을 좀 만회하는 쪽으로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코스피 200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가겠지만, 일단 투자자별로 좀 살피고 넘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투자자별로,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제일 오늘 선방했던 소위 말해서 상승 흐름을 주도한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든 또는 코스닥의 종목이든 상승을 주도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메이저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일단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보면 이게 이제 종목이 오늘 코스닥 시장이 1.3% 올랐으니까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358억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투신이 124억.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면 기관이 합쳐서 430억의 코스닥 종목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 현상은 거래소 시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는 시가총액 상위 앞에 상위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증권이라든가 강세를 보인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던 세력이 바로 투신과 그다음에 투신의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보험단에서 530억의 매도가 보였지만 이 부분을 상쇄를 하고 투신과 사모펀드의 강세, 그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한 200억.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인식, 종목별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물 시장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거래소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와 다르게 약간 그 글로벌 마켓의 하향세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730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선물 쪽을 보면 투신이 1,200억 매수에 그다음에 기관 전체가 1,800억 매수니까 투신이 선물 매수의 총대를 매면서 기관들이 1,800억 정도의 매수로 대응을 했다. 자, 이 부분만 봐서는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투신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 엇갈린 시각이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통해서 나타났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200에 대한 시각이 아직까지 지난주에 우려감은 있지만 시각이 지금 메이저들의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서서히 저점 인식을 가져가는 기관과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나왔고요. 그러나 이제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현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700억 정도의 매도면 현물 시장에서 그러면 그 규모가 아주 본격적으로 매물한다 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서 첫 거래일에 특히 월요일 날 700억 정도의 매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쪽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시각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물을 취하기보다 글로벌 마켓에 약간 후퇴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시각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지 않나. 일단 이렇게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 주말 목요일이 6월 11일이 소위 말해서 컬러블데이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그 흐름도 있을 수 있고요. 소위 이제 700억 정도의 매도지만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진 금액이 오늘 선물 베이시스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동안의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양영석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물 이제 선물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6월물뿐만이 아니고 9월물도 좀 같이 봐줘야 됩니다. 먼저 그 전에 코스피 200 분석 먼저 하고 갈게요.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해서 업황과 업종과 흐름은 어느 정도 가는데 수급에 있어가지고 매도 주체와 매수 주체가 약간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빠졌다고 인식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아직도 시기적으로 좀 더 눌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주가가 반등이 못 나가면서 이루어진 날이 오늘 월요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대응할 수 있는 코스피의 영역.
지수로 어느 정도에 특히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예측이 굉장히 그 어떠한 전략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 20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를 좀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코스피 200을 제가 보여드릴 때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종합지수를 이제 먼저 보면 종합지수로 봤을 때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200하고는 다르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코스피 200은 200개 종목을 모아서 가중주가 평균을 낸 것이 코스피 2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는 그야말로 전체 거래소 시장에 있는 것들을 다 가중평균해서 낸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종합지수를 먼저 보면 오늘 그야말로 박스권 예전에 그야말로 이제 작년, 재작년,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박스권이라고 인식이 되던 2050포인트대를 종합지수가 넘어가면서 4월 달에 218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납을 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져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그 빠진 상황이 소위 말해서 먼저 번의 박스권의 네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50포인트대가 얼추 저점이 형성되는 지역대가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조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고점을 뚫고 나가면 이렇게 나갔죠. 나가면 다시 눌림목이 나올 때 이 앞에 소위 말하는 네크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크라인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을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라인이 왔어요. 오늘 그 주가가 아침에 종합지수가 2050포인트대로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이 저가가 지금 2056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합선에서 출발해서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아래쪽에 꼬리를 달면서 이제 낙폭을 만회해 놓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그 20일 이동평균이 20주 이동평균이 주봉상으로 20주 이동평균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깨진 상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120일 이동평균은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걸 아주 장기 이동평균 200일선, 120일선 이 정도는 좀 많이 장기라고 좀 보는 편인데 단기 지표로 봤을 때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20주 이동평균의 지지는 저는 될 거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정도면 종합지수를 좀 올 만큼 왔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시각이고요. 주가가 5주 2평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코스피 200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으로. 자, 코스피 200으로 바꿔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합주가지수로 20주 이동평균은 여기죠, 그죠? 근데 걔는 그 위에 있었는데 대형주, 소위 말해서 코스피 200인 더 아래쪽으로 쳐져서 120주, 여기가 이제 60주 이동평균하고 110주 이동평균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앞에 네크라인까지 왔습니다. 대형주는. 그러니까, 이 모양새로 보면 여기까지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네크라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앞쪽의 네크라인. 이렇게 보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중립지대였던 이 네크라인을 뚫고 나가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산이 하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시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자, 이 모양을 보면요. 제가 이번 주에 예측하는 그 모양새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을 그어놓기 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3주째 하락의 영향을 오늘 월요일까지 3주째 하락의 영향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1, 2, 3 하락 음봉 3개 주봉상으로 주봉 음봉 3개 나오고 반등이 딱 나왔죠. 그리고 1, 2, 3로 자, 2단 하락, 소위 말해서 N자 하락의 폭까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레인지를 이제 정해 나가야 될 텐데, 이번 주 레인지는, 차트로 봤을 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레인지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일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저점이, 지난주의 저점이 253점, 코스피 200으로 253.51이었습니다. 오늘 저점이 253.34였는데, 자, 주봉이 이번 주에 주봉 모양새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저점이 만약에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종합지수 코스피 200 주봉 모양새가 양봉의 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이번 주 저점이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 날에 굉장히 큰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동으로 봤을 때 그 변동이 하락 쪽으로보다는 중립 내지 상승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열십자 도지 형태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코스피 200이 250선까지 뭐 252선이나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락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난주에 저점을 깨고 음봉으로 3개째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오늘 종합지수를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로 이 업종에서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지수의 영향이 강한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싸잡아서 하락 쪽으로 가는 모양이 보이면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거래소 시장의 반발매가 업종별로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지금 오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업종이 7%의 상승을 보이면서 화학이 지난주에 이어서 잘 안 빠지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동차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락 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뭐 현대차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면 뭐 그 추가적으로 빠질 그렇게 수급상에서 확 무너져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한 하락 쪽으로 기대는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어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적인 변수들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서 유력한 코스피의 지수대는 이번 주에 저점이 오늘과 내일 사이 만에 찍어졌다고 했을 경우는 반등 쪽에다 포인트를 두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보면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 쪽에서 풋옵션에 대한 매도를 어느 정도 병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물이 지금 이번 이제 3일 정도뿐이 3일 거래일수는 3일뿐이 안 남았죠. 내일 모레 그렇게 이렇게 3일인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쪽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중립 마인드에서 약간 콜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또 많이 두겠지만 자, 종합지수는 207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등 장세에다가 포인트 좀 더 두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나타난 수급의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목별 반등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코스피 종합지수가 2070포인트 위에 2100포인트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이번 주에 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257존 라인 또는 약간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경우는 지난주에 음봉을 만들었던 라인 정도까지라고 본다면 코스피 200으로 259 내지 260선도 염두에 둬야 될 지수대입니다. 지난주에 2%대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서 1.5%대 이상을 들어간다고 하면 코스피 200으로 259존, 260존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그러한 자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약간 반등 쪽에 무게를 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이제 분석을 좀 들어가는데 선물은 이제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월물 선물을 일단 보시면요. 6월물 선물이 지금 이제 영업일수가 3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4일 남았다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베이시스는 어느 것을 봐야 될까요? 베이시스는 어느 것을 봐야 될까요? 베이시스는. 자, 6월물을 봐야 될까요? 9월물을 봐야 될까요? 자, 굉장히 어렵죠. 3일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베이시스를 어디에다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미결약정과 9월물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9월물 베이시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을 듯 싶고요. 자, 거래소의 프로그래밍 경우에도 6월물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9월물이 이제 좀 지배를 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아직도 6월물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결약정이 여기 보시면 자, 미결약정이 지금 10만 계약이 돼 있죠. 이건 누군가는 10만 계약을 사고 누군가는 10만 계약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이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가 어차피 6월물 선물은 코스피 200에 수렴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시장 베이시스라기보다는 코스피 200입니다. 특별히 파생상품을 취급하시는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파생상품 취급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코스피 200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현물, 기준 주가에 맞춰놓고 보는 습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그것의 그림자거든요. 그럼 6월물, 9월물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선물이 현물을 휘두를 것이냐, 현물이 선물을 지배할 것이냐 하는 점이 남게 됩니다. 시장 상황이, 수급 상황이 좀 약할 때는 선물이 현물을 휘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6월물 선물과 9월물 선물이 거의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오전에 주가가 안 좋을 때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6월물도 안 좋았고 9월물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이시스를 회복을 할 때 어떤 애가 먼저 회복을 했냐를 보면 9월물이 더 먼저 움직인 약간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9월물이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9월물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만 개 미결제에 10만 계약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롤오버도 될 수 있고 이걸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산이 될 수도 있고 하면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갖다가 2월 11일 날 만기 때 코스피 200으로 그냥 결제를 다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베이시스는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코스피 200이 254.21인데 오늘 6월물 끝난 가격이 254.2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코스피 200 254.21, 선물 6월물 254.25. 딱 맞게 저스트로 수렴되면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월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물.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냐면 선물 교체기, 선물 만기 때는 선물 이걸물을 꼭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미결 약정의 증감입니다. 자, 이 보시면 오늘 미결 약정 33,517인데 증감이 2만 계약이다. 자,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결 약정 수량이 9월물이 33,500개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자, 뭡니까? 롤오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10만 계약 이렇게 있었죠. 10만 계약 있었는데 9월물로 롤오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이 롤오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결 약정 10만 개 수량이 거의 9월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10만 계약 이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9월물 베이시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베이시스가 0.99, 이론 베이시스가 1.08. 자, 9월물 선물은 잔존 만기가 영업일수로 69일이 남았고 자, 공휴일까지 다 합쳐서 95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중요한 거 체킹 끝났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거의 근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어제 그저께는 금요일에는 이 베이시스가 안 좋았었습니다. 9월물이. 이게 무슨 얘기냐? 롤오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루어진 부분은 베이시스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강했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좀 강했다. 그러니까 롤오버를 가는데 매수로 가지고 있는 롤오버가 미결 약정 수량을 롤오버시키기 위해서 9월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인다. 이 베이시스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에 이 베이시스가 놓쳐지지 않으면 시장이 반등 가능성이 좀 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옵션물 잠깐, 이제 옵션 강의가 지난주부터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옵션물, 6월물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옵션 6월물 분석 들어갑니다. 옵션 보면 제가 코스피 200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보시면, 지금 등가 수준이 오늘 코스피 200이 254.20이니까, 255 정도 되죠. 약간, 이제 여기, 요게 등가 수준인데, 요거보다 지금 코스피 200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가 수준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옵션 프리미엄이 1이고, 그 다음에 풋옵션 프리미엄이 1.75였습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풋 250까지, 여기까지 이것들이 전부 다, 상승률로 약 한 45% 정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지금 반납하고, 까꾸로, 반대로 40%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오늘, 등가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대 이내에 있는 이런 애들은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한 두 칸까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5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 두 칸까지 좀 심하게 움직이는데 코스피 200이 지난주 저점을 하회를 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풋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풋 매도자들에 의해서 프리미엄을 굉장히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콜 250 기준으로는 얘가 4미터로 들어갔던 게 지금 이제 20% 정도 약 15%에서 20% 정도를 프리미엄을 살리면서 끝났거든요. 콜 프리미엄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쭉 빠지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급하게 붙었다. 이걸 오늘 중에 전부 다 반납을 해버리고 만기 주간에 급하게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이 점을 봤을 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두 칸 정도 예를 들면 두 칸 위에 매도, 그다음에 풋 두 칸 바깥에 매도. 이거 보세요. 프리미엄 보세요. 262.5짜리 콜이 0.03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좀 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2%가 급반등이 나와버려, 2%가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 260을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프리미엄이 갑자기 확 붙어버려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 붙는 속도가 주가의 그 변동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뭐냐면 이번 주에 만약에 매도로 임한다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도를 치고 255 매도, 양매도를 보통 구사를 할 때 255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250짜리를 만약에 매도를 쳤다 그럽시다. 그럼 얘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00% 이상의 변동이 나와버려요. 그럼 한쪽에서 10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고 한쪽은 먹어봐도 50, 60% 이상 먹으면 그 하락하는 율과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변동이 한 1% 정도만 변동이 나와도 손실률이 40, 50%가 되게 됩니다. 양쪽으로 매도해도. 그러니까 매도자가 불리할 수 있다. 그것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그냥 붙잡아 놓고 주가가 2070선, 소위 말해서 코스피 200으로 255 존에서 만약에 쭉 늘어뜨린다 그러면은 양쪽 매도가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매도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콜매도, 콜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콜매도에 임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코스피 200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방향을 따라서 257조 원을 만약에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반등이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00 주봉 분석에서 말씀드린 열십자 도지 형태가 될지 아니면 반등기 형태가 나갈지 아니면 하락의 형태가 나는데 확률이 어느 쪽이 많은가를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하시면 옵션 대응에서 조금 쉽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재밌는 옵션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강의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옵션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대박 플러스 시즌 3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강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 옵션 보시면 특별히 이제 옵션에 대해서 왜 옵션 상품이 이제 개념을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옵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개념입니다. 개념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 옵션 상품의 오늘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콜 옵션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풋 옵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풋 옵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옵션 상품의 특성인데, 옵션 거래를 왜 합니까? 이 옵션 거래를. 옵션 거래를 왜 하느냐? 옵션 거래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예, 왜? 옵션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옵션 상품은 특별히 레버리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구사를,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자,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한마디 이런 겁니다. 자, 주식을 자, 500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5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약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다 팔았다가 지수 한 30포인트, 1% 정도, 30포인트 정도, 종합지수로 1.5% 정도 하락을 해서 이걸 다시 사놓는다 그러면, 수수료 제하고 운영 비용 빼고 그러면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럼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질 것이 좀 염려가 되긴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 해지를 한다 그러죠, 해지. 그죠? 이제 해지를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똑같은데, 주식을 해지할 때는 보통 선물을 사용하고요. 자, 선물이나 주식에 대한 해지로 또 그보다 더 조그만 금액으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증대시킨다. 이 지렛대 원리라고 그랬죠? 지렛대 원리. 자, 선물은 이렇게, 자, 이거 빵 누르면 얘가 빵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시소게임 할 때, 예. 지렛대 원리죠, 이게. 이쪽으로 빵 누르면 얘가 빵 올라가는데, 조그만 것으로도 이제 지렛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빵 누르면, 예. 이쪽이 빵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렛대 원리인데, 이 레버리지가 선물로 보통 지금 이제, 이번에 6월 15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15일. 주식 거래에 대한 상한가 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가 됩니다. 당연히, 주가지수 연계 선물 옵션에 대한 폭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식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를 그래서 해지를 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파생 상품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지금 큰 게 옵션 상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뭐 콜옵션, 풋옵션이 그 만기 주간에는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1%만 변동이 돼도 그 올라가는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40% 뭐 일반적으로 100%까지 뭐 200% 뭐 이렇게 나오는 허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상품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포지션을 결합한 전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선물을 매도를 하고요. 선물을 매도를 하고 합성 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되는 요거에 대한 반대 상품으로 콜 옵션을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풋을 매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과 콜과 풋과 당월물과 그다음에 이걸물과 이런 것 그다음에 주식과 연관해서 많은 전략들을 같이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종합지수에 맞춰가지고 또 코스피 200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에 기회가 있다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옵션에서 자 콜, 풋 이렇게 있는데 기준 주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코스피 200이 결정될 때 콜 외가 같은 경우는 전부 프리미엄이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풋 외가도 이제 다 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두 영역이 이 차익 거래라는 얘기는 코스피 200 거래에 딱 들어가면 해가지고 컨버셜, 리버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차익 거래 소위 말해서 무위험으로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거래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이제 또 자세한 기회가 있을 때 차익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상품의 특징에는 레버리지 통한 효과적인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해지 수단이다. 그다음에 전략 거래 포지션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차익 거래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옵션 상품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콜옵션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더불어서 오늘은 풋옵션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콜옵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풋옵션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콜옵션, 옵션은 권리라 그랬습니다. 권리. 제가 말씀드리기를 권리를 사고 판다. 자, 이거는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다. 자, 이 살 수 있는 권리는 뭐냐? 자, 배추값이 지금 포기당 1,000원 하고 있는데 유배추 씨는 배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김 사장은 김치공장 사장이에요. 근데 김치공장 사장이 이게 배추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 올라가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권리금 20원을 주고 내가 1,000원에 꼭 살게. 이건 아무래도 이거 한 1,200원 올라갈 것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원에 살 테니까 사겠다. 그 권리를 네가 팔아라. 그래서 이게 콜 매도자가 이제 콜 옵션 매도자가 되고 발행자가 되고 김 사장은 콜 옵션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콜 옵션의 가격이 되는 거고 이 권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한 달 후에 1,200원이 됐어. 그러니까 김치공장 사장은 권리 행사 가격은 1,000원에 산다 그랬잖아요. 1,000원에.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죠? 20원, 권리금 주고 180원의 이득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까봐 걱정했던 김 사장은 권리를 딱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포기당 1,200원이 되어도 1,020원에 사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20원 권리금 주고도. 그죠? 자, 이렇게 18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콜옵션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 콜옵션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격이. 그랬을 때는 권리 행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죠? 안 해. 시장에서 내가 싸게 사면 되잖아. 내가 1,000원에 살 이유가 없잖아. 그죠? 1,000원에 사기로 권리금을 20원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겁니다. 권리금 20원 준 거는 내가 날려버리고 포기하고, 그죠? 포기당, 시장에서 내가 그냥 800원에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행사를 안 한다. 이것이 콜옵션의 개념이 이제 옵션의 개념이었고 또 특히나 콜옵션의 개념이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 유배추 매도자는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잔존일수 1개월인 행사가격 1,000원짜리 콜옵션을 20원에 매도한 소위 매도자, 발행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용어입니다. 매도자는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 발행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발행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매수자죠, 매수자. 옵션 권리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매수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이렇게 옵션 거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풋옵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풋옵션은 뭐냐? 좀 전에 이제 콜옵션을 비교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콜옵션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올라갈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김 사장, 김치공단 사장. 자, 근데 이제 풋옵션은 뭐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배추 씨가 지금 배추값이 지금 1,000원인데 포기당 1,000원인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떨어지면 못 팔잖아. 떨어지면 그죠? 이거 이 배추 못 팔면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김 사장이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팔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은 사면 되는 거예요. 유배추 지금은 1,000원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이제 이 김 사장이 풋옵션의 발행자가 되고 유배추 씨가 매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풋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팔고 풋옵션 매도자, 풋옵션 매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권리금 풋옵션을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금을 100원. 이거 이제 풋옵션의 가격이 되겠죠. 그죠? 풋옵션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금 100원에 줄 테니까 너 할래? 그러니까 유배추 씨가 오케이. 그래서 풋옵션 매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 사장은 풋옵션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발행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됐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어. 1,150원으로. 1,150원 한 달에 올라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배추 입장에서는 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를 포기해버리고, 그죠? 1,15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럼 100원 빼도 50원이 이득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발행자는 어떻게 되냐? 100원만큼만 그냥 그 프리미엄 팔았던 거, 그만큼만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850원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떨어졌어요. 150원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자, 권리금을 제하고, 이 유배추 씨는 900원에 팔아서, 그죠? 권리금을 제하고 900원에 파니까 50원의 이익을 보게 되죠. 그죠? 예상을 했는데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50원만큼 이익이 아니라 100원 권리금 주고 나서도 50원이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김 사장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50원을 손해가 본다. 자, 이거 잘 보실 게 뭐냐면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의 손실은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거래 원리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개념의 이해를 먼저 잘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열십자 이렇게 거서 콜, 풋, 콜, 외가, 콜, 내가, 그 다음에 풋, 내가, 풋, 외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풋옵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콜 옵션과 풋옵션은 서로 반대적인 입장이 있지만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발행자 입장인지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수익 구조가 매수인 경우와 매도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알다 보면 옵션 투자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옵션에 대해서 한 3, 4주 정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이 부분만 잘 하시면 이제
수익 구조 따라잡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석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